어쨌든 상반기가 안 되면 하반기라도 엔비디아 납품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전기가 이제 과연 그 패키징 방식을 전격적으로 확 매스 리플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성공할 건지 네. 기존의 필름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통과를 할 건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픽 DDR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 DDR6도 DDR6부터 오히려 얘네가 성능이 더 좋지 않느냐. GDDR6. 6는 사실은 말만 무성하지 사실 또 아직 본격적 양산을 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인 거라서 누구께도 좋은가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뭘 개발했다, 뭐 양산 시작했다고 하면서 막 데이터들 주잖아. 우리 뭐 클락 데이터가 얼마 나오고 스피드가 얼마 나오고 우리는 여기 전력 소모가 얼마를 줄였고 막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랩 데이터들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나왔던 가장 좋았던 데이터 한 세트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네. 하나 딱 성공한 샘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다, 복제에 성공했다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이 재현을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초전도가 그랬었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재현성이 없는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이 랩 수준의 뭐 100개, 200개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천 개, 몇만 개 수준의 양산에서 똑같은 리피터빌리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뭘 개발했다라고 할 때는 저는 그거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고 그 데이터는 사실상 실제로 시장에서 임팩트는 없는 그냥 프로포간다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누구 회사의 6 GDDR6 제품이 더 나은 건지 누가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는 판단은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후속되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 뭐냐면 딴 건 몰라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취입의 전성비가 상당히 양호하다, 좋다. 그래서 향후에 점유율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뭐 누구는 뭐 얘네 지금 팹이 지금 투자를 안 해가지고 팹 더 못 지어가지고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니다. 전성비 상당히 좋다. 성능 잘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점유율 더 늘어난다. 과거에 마이크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쨌든 메모리 업체에서 빅3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D램, 낸드를 다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마이크론이 사실은 기존의 전신을 보면은 원래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일본의 LP다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일본의 LP다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였는데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하고 마이크론이나 LP다가 어마하게 뒤쳐져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약간 뭐 6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 정도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뭐 최첨단 경우는 뭐 1년 정도 벌어질 수 있었지만 양산 능력으로 갔을 때 여전히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고객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고객이 그 회사 제품을 사준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제품을 썼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뭐 3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평가절하를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루머를 가지고 그러면 마이크론의 이후에는 삼성전자 이렇게 하나 그냥 앞서고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뭐 뭔가를 증명을 해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저희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들 밀어주기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건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마이크론이 조금이라도 싸면 쌌지 더 비싸지는 않을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D램 칩셋을 놓고 봤을 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어요. 1위 기업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뭐 명품 브랜드는 비싸도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미국이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뭐 국내 기업 걸 사다 써라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미국 내에. 그러면은 미국의 최종 고객들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또한
가까운 곳에서 납품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기 시장에 도는 루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HBM2 라인 쪽에서 너무 열심히 안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 HBM 만들던 기술자들이 대거 타사로 이동했는데 그 주요한 경쟁사인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동했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이렇게 잘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퀄 테스트를 HBM에서 퀄 테스트 통과하는 걸 보니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술자들의 이동이 업계에서 되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반도체는 몇십 년 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얘기가 미국 마이크론이 갑자기 기술이 올라왔던 시기가 있어요. 2000년 초반. 예. 그때까지도 마이크론 거의 신경도 안 썼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신경 쓰고 할 때였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국에 이제 1998년도에 소위 빅딜이라는 걸 하면서 LG 반도체와 현대전자를 강제적으로 합병을 했죠. 그렇죠. 그 와중에 LG 반도체 출신들이 대거 싱가포르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동을 했고 삼성전자로도 많이 갔어요. 예. 그거는 거의 당시엔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었었던 건데 그때 그러면서 대거 한국 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론 기술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것들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HBM도 그럼 동일한 상황이냐로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자체가 아직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못 하는데 삼성전자 출신들이 마이크론에 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됐을까? 라는 퀘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삼성전자 방식이 어쨌거나 형제로서는 열이다라는 게 판단사항인데 삼성전자 그 기술자들이 마이크론 갔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그 기술을 그럼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론 대거 가서 HBM이 갑자기 잘하게 됐다라는 거는 가설은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고리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시 내용 중에서 그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납품을 했다는 공시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퀄 테스트 통과가 얼마 있다가 됐거든요. 그럼 장비 교체에 의한 거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높은 거죠. 삼성전자만 3사 중에 유일하게 퀄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그 장비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실 불과 얼마 안 되고 나서 엔비디아와 계약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사실은. 그 소식들이. 그런 걸 보면은 현재로서 보면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업계에 이제 탐방을 다녀보고 이래 버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탐방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을 막 다녀보면 작은 회사에 안 있어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주로 다 큰 회사만 계셔가지고 작은 회사들이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큰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는 2000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탐방 다닐 때 2000년에서 2000 몇 년 요 사이에는 진짜 기술 다 뺏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와서조차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보고 좀 되게 쇼크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쪽의 얘기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 한국, 그리고 반도체 매출로 따지면 세계 수익권의 한국에서 왜 대형 완성업체, IDM 회사들은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장비 회사나 소재 업체들 중에 대단한 회사가 왜 없냐?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었어요. 혹시 그 업계의 어떤 흐름, 물론 이제 현장에 있다 오시기가 좀 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IDM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반발할 수도 있고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장비 업체들을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장비 개발부터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웨이퍼를 만들어주고 테스트를 받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반도체 한국의 소부장들하고 이제 메인 칩 메이커들하고의 그런 것들 좀 느낌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면 확실하게 여전히 지금은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칩 메이커들은 그런 건 있어요. 본인들의 수익성이 일단은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울 벤더로 가게 되면 특정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한 업체가 되게 잘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네. 얘 하나에 100% 의존하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아, 가격 협상력도 나한테 불리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여차해서 내가 캐파를 늘리고 싶을 때에도 얘가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뭐 얘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는 아예 납품을 못하는 우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네. 항상 멀티벤더를 선호를 하죠. 네네. 멀티벤더를 선호한다는 이유는 기존에 잘하고 제일 비중이 높은 애가 있더라도 똘똘한 두 번째, 세 번째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는 거죠. 야,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키워준다는 내용이 이게 저희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여기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단계는 이 업체들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벤더들 사이에. 네. 벤더들 사이에서 기술 빼가기, 사람 빼가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서로 그래서 막 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낙수 효과인 거예요. 어. 얘가 독점일 때 문제가 없었는데 세컨드리, 서드 벤더를 키워줘서 이제 네. 그럼 본인들 100% 하던 게 80, 60, 50, 40 줄어들면서 딴 애들한테 그 물량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그 서러운 기술적인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거를 생산하는 업체다 보면은 엔지니어가 이리로 갈 수 있잖아요. 더 저쪽을 제시하면. 그러면은 사람이 가면 결국 기술이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도면이나 무슨 뭐 프린트된 지금도 삼성전자 여직원의 뭐 300장 프린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지적 재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특허가 아니라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기술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물론 2년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이동 안 한다라는 뭐 각서에 사인하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네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걸 진짜 강요하기 쉽지가 않은 거고 네. 어떤 신사협정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사람의 이동을 막을 수 없는 거고 그게 국내 업체끼리도 갈 수 있는 거고 벤더사, 칩메이커 사이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외국 견들 그래서 그런 걸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중국으로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궤도 행위잖아요. 네. 반도체 쪽에 특히 많죠. 왜냐하면은 내가 기술적으로 여유에 있는 국가면은 내가 뺏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딴 데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 이슈가 되지 않지만 네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다르잖아요. 네. 한국이 가장 퍼스트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내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의 문제인 예, 거죠. 예, 그게 예. 기술이든 사람이든. 네. 근데 이거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소송을 한다 해도 지루한 소송전이 몇 년에 걸치는 동안에 이미 끝났어요. 그 기술 가지고 얘네 이미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나중에 거기서 징벌적인 뭘 한다고 해봤자 이미 그거는 큰 영향력이 없는 상태라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뭐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특허 문제로 들어가고 소송 문제로 국제법 문제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쟁사를 아무리 인센티브 줘도 또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이 있죠 그 부분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또한 우리가 초기 개발에는 외국에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영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거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인식해야 되고 100% 막기는 쉽지 않다. 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같이 일하는 분이 중국 쪽으로 아. 파일로 이메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넘기고 결국 구속까지 됐어요. 오. 그게 국정원한테 잡혔어요. 예. 국정원이 국내에서 메일이 오고 가는 거는 100%다 그것까지 모니터링 못하지만 네. 해외 IP로 나가는 것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길목을 꽉 잡고 있거든요. 네. 산업 스파이 때문에. 네. 그래서 메일로 해외로 보냈다 거의 100% 잡힌다 보면 돼요. 그렇구나. 예.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일 최상위 업체는 자기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업체들의 소울밴드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밑에 있는 업체들로 제가 대변을 해본다면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소울밴드 외에 다양한 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좀 슈퍼올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ASML, 뭐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도쿄일렉 이런 애들도
솔벤더 아니고 가야 되는데 거기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가요. 아 그렇게 해요? 그 일부 그래서 20% 정도 되는 폴션이 국내 업체들이 장비 업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소부장 국산화라는 게 그런 데서 국산화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솔벤더가 아니고 멀티벤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20%로 가는 건데 이게 4, 5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워낙 이쪽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네. 그렇구나. 그건 그렇게 그것도 이제 벤더를 나누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20%도 못 갔을 거예요. 네. 0%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술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쫓아왔다. 기술적 격차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물량. 나는 100대가 필요한데 얘는 기껏해 20대밖에 제공을 못한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의 퀄리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뭐 전 세계 쫙 그 AS 센터 퍼뜨려 놓고 네. 언제든지 여차해서 한국에서 해결 안 되면 일본에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국도 물론 그 포지션마다 다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지만 그럼 나는 지금 이 공장을 좀 미국에 주고 싶은데 너 거기까지 와서 서비스 해줄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삐걱삐걱 되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같이 나가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미국에 기술자 보내고 공장 짓고 숙소 마련해주고 이건 너무 결국에는 부담되는 일이지. 규모가 그런 네트워크 포지셔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네. AS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좀 물건을 사잖아요. 네. TSMC가 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냐?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후 처리, 그다음에 네. 전체적인 올인원 서비스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냥 본인의 네트워크와 규모가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세계 곳곳에 사이트에 이미 자기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지금 확장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선도 업체들을 넘기가 힘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는 회사들은 마진율이 지금 장비 마진율 50%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HPSP는 뭐 세계 유일의 뭐 수소 어닐링,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뭐 지금 HBM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TC 벤더를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거의 뭐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진짜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템들을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퍼스트 무버의 그 프리미엄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엔비디아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주가 뭐 근데 금방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저는 최근 방송에서 길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현재 2배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퍼스트 무버의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 PER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이익이 크니까요. 네. 근데 빠르게 성장성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PER은 1년 뒤에 되면 뚝 떨어질 거거든요. 네, 이익이 지금 지금 60% 정도 돼요, PER이. 근데 지금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 1분기 정도까지만 실적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올 1년이 실적이 반영되면 아마 30이나 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PER이. 현재 주가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3위잖아요. 1위가 마리코 소프트인데 3.2조 원 달러 정도 되고 2위가 애플인데 2.9조 원 조금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2.6조 원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걔네들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30에서 40요 근방 정도 돼요, PR이. 그러니까 30으로 떨어지면 그 PR에 대한 우려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럼 차후의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란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빠르게 2년쯤 뒤가 됐을 때 미국 금리가 2%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PR 30이나 PR 60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피부를 느껴볼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PR이 2배가 올라가는 게 적정이라고 잡으면 그냥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길게 보면은 시가총액 2배 되는 게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위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장비 업체들이 여기까지 그럼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장비 업체들은 이제 과거에는 뭐 세계의 장비 업체들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그럼 막 끼어들게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일까요? 이제 특정 제품과 한두 개에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어플라이 머티리얼 이런 애들은 워낙 장비 포트폴리오가 크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 네. 지금 HBM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반짝하지만 이게 뭐 무한정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충분 정도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돼 버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됐을 거. 그다음에 또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하면은 독점적인 지위가 이제 계속될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근데 과연 이제 공룡 업체들이 들어올 거냐? 그거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영영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아직 애매한 사이즈죠. 물량 사이즈가 애매한 굉장히 크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거든요. 네, 워낙 큰 회사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강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니치 마켓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장비 업체들이 1조만 가면 꺾이고가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모 회사들 1조 가니까 막 무너졌고 각종 장비 업체들이 1조만 가면 마의 벽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뭐 3조, 이제는 또 15조, 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참 격세지감의 변화는 그렇죠. 국내 장비 업체가 14조, 15조로 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1조 5천. 그것도 대기업 계열도 아닌 그렇죠. 독립된 업체가 이거 그렇죠. 진짜 몇 년 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 이뤄낸 거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셨고 계속 이제 중국 업체로 빨려 나가는 그 인원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번에 또 다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뭐 한국 돈으로 얼마죠? 이 3천 65조. 65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물론 이제 연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을 그냥 반도체 굴기에 쏟아붓겠다는 건데 와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해외 외신의 발표나 보고서 오면 저한테 많이 와요. 이거 해석을 좀 해달라고, 판단을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데이터가 저한테 모이는 효과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 쪽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해외에서 나왔던 JP모건이나 어디 보고서 하나를 보내주면서 2032년인가 되면은 국가별 반도체 이제 캐파 점유율을 하면서 한국은 이제 뭐 10몇 프로 4위로 밀려나고 미국이 2위로 올라오고 막 이런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위 뭐 대만이고 뭐 중국이 뭐 치고 올라와서 2위 되고 이제 그 보고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 보고서들은 뭐냐면 캐파인 거예요. 캐파인데 국가별 생산 캐파를 얘기를 하는 점유율이에요. 그 수치들이. 지금도 보면은 중국이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대만하고 중국이 1, 2위를 다투거든요. 한국이 아니라. 생산 캐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기준은 그 나라 영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적이 안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국적하고 상관없이 그 나라 영토에서 생산되는 칩이 전 세계 글로벌 생산된 칩의 몇 %냐를 가지고 캐파 점유율을 따지는 거라서 지금 중국에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30% 캐파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인 거잖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고 거기에 마이크론도 있고요. 뭐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그러면 순수하게 중국 로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는 한 6, 7% 정도. 32% 중에 6, 7%만 중국 기업들이고 나머지는 외자 기업들로 채워진 건데 지금 얘기했던 그 보고서에서 뭐 미국이 뭐 19%, 2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TSMC와 삼성전자가 거기 미국의 투자, 이게 보조금 받은 기업들이 미국 땅에 짓겠다는 공장들이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들 생각해 보면 그때쯤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라 이거는 국가 경쟁력, 그다음 기업 경쟁력과는 별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보고서들에 나오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들 그런 개념들이라서 거기서 만드는 칩을 만드는 메이커가 미국 기업들이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그래서 그런 점유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경쟁률을 볼 때는 따로 띄어서 D램 시장에서 기업별로 나오는 점유율 요걸 가지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팹리스 업체들을 감안해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정말 이제 완전 군웅할거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미국도 저기 뭐 그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과 그다음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 진출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대만은 원래 잘하는 거고, 우리도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도 파웨를 통해서 생각보다는 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수율은 안 나온다고 해도. 이제 중국이 최근에도 이제 중국의
SMIC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파운드리가 예.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처음으로 탑 5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되게 대서특필한 게 있어요. 외국 예. 보고서 예. 리스트에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탑 10 안에 들어 있었는데 탑 네. 5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보면은 지금 뭐 탑 5가 아닌 4였나? 어쨌든 지금 뭐 UMC를 뛰어넘었던 네? 것으로 나와요. 작년에 정말요? 쪽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뭐 파운더리 하면 삼성전자만 신경 쓰니까 TSMC 다음에 2위라서 네. 그 밑에든 신경 쓰고 있지만 그 밑에서 막 글로벌 파운더리가 있고 UMC가 있고 네, 해서 네. 그 밑에 있던 애가 UMC를 뛰어넘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일이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중국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만큼 벌써 많이 올라왔구나.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에 이미 팹리스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봐도 10% 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물론 가장 큰 기업들은 다 미국계, 싱가포르계 이쪽에 있긴 하죠. 네. 근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갑 변동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만년이 1위였던 퀄컴이 작년에 드디어 엔비디아한테 밀려가지고 2위를 밀려나고 네. 엔비디아가 단독 1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것도 큰 변화인데 그리고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은 아니에요. 이미 네, 싱가포르계에 싱가포르. 했기 네. 때문에 중화권 기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 중국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인 네. 거고요. 네. 그런 기업이 이미 탑 3 안에 들어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팹리스 중에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준 이제 매니팩처러가 부족했던 건데 네. SMIC가 그 자리를 충분히 메워주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중국의 생태계가 작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미 2015년도에 뭐 거의 180조 원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1,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 또 추가로 또 몇십 조를 하겠다가 나온 게 아니 돈을 그렇게 쓰면 뭐해 안 되잖아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조소 어린 시선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디램 점유율, 뭐 낸드 점유율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은 중국은 그게 아니라 공급망을 내부에 구축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미국에서 하고 있거나 똑같은 거를 하고 온 거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팹리스, 파운더리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입해는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 팔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점유율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꾸준히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게 팹리스에서 이제는 매니팩처러까지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는데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그 돈이 그런 데로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굴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쟤네 뭐 다 헛돈 썼어, 다 빼먹었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거죠. 예. 하기야 지금 하웨이가 추가적으로 지금 7나노를 계속하고 그 다음 공정도 다 SMIC에 맡겨서 할 거고 또 하웨이는 엄청난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업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화웨이 밑으로 아예 그냥 반도체가 해쳐모여 뭐 이런 분위기도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정점에 화웨이가 있고 네. 그 밑으로 지금 공급사들이 쫙 연결이 다 돼 있는 거고 네. 그 자리를 대부분 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중요한 위치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걸 중국 기업들로 그냥 다 도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중국 네, 정부의 입장은.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HBM 사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국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는 이게 약으로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시점에 원래 초기에 발표했던 2분기 내가 될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인 거고 어쨌든 상반기가 안 되면 하반기라도 엔비디아 납품은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전기가 이제 과연 그 패키징 방식을 전격적으로 확 매스 리플러 방식으로 바꾸면서 성공할 건지 기존의 필름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통과를 할 건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품만 딱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도매장사 아저씨들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끄집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고객 마인드가 없어, 도매상이야 이랬는데 여기까지 끌려 나와서 패키징까지 해야 되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끌려 나오게 되니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쪽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 약간 뒷공정 파운드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메모리 업체에서부터 좀 종합적으로 모든 걸 관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TSMC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고객하고의 굉장히 그 잘 되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팹립스 기업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즉 그 설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 전통이 한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 HBM 같은 경우가 인터포저라는 레이어가 있고 네. 거기다 이제 회로들을 다 설명하고 그 밑에 또 이제 보드가 PCB가 있는데 네네. 아이고 이 두 개씩이나 레이어 하다 보니까 부피도 커지고 네네. 여러 가지 정기적인 손실도 많이 생기고 네네네. 하니까 이걸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한 개념이 이제 유리기판 개념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해서 인터포저를 없애버리자. 유리기판 내에 그냥 PCB 역할과 인터포저 역할을 한꺼번에 해버리자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지난주쯤에 예. 어쨌든 또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SKC를 비롯한 그다음에 네네. 삼성 네. 전기라든지 이제 주가도 좀 영향을 네, 받았던 네. 것들이 언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조금 더 네.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점점 패키지 영역 역할의 영역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것들. 네. 근데 물론 이게 유리기판 영역이 칩메이킹 영역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회로를 옛날에는 위에 그냥 전선을 그냥 납땜해서 연결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네네네. 아우터 쪽으로 일단 나와버리면. 근데 이제 그러다를 어쨌든 안쪽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회로를 형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유리판에다가 회로도를 찍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에다가 넣는 거 말고 궁극적으로는 내부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유리 안쪽에. 배선을 내부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하드니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네. 안 되는데 네. 유리는 단단하잖아요. 네. 깨지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가공만 깨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면 단단하게 지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깔끔하게 가공이 되죠. 그렇죠. 깔끔하게. 이게 무른 것들은 깔끔하게 안 잘라지지만 네, 네, 네. 유리는 깔끔하게 가공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깨지지 않게 하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회로를 집어넣고 견고하게 지질해 줄 수 있고 두께도 낮출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음각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카파워를 쫙 깐다는 그쵸? 얘기죠. 네. 네. 그렇다면 겉으로 지저분하게 회로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부피도 줄이고 공정도 더 심플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러면 거고. 그게 실리콘 인터포서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두 개 레이어로 되는 걸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도 되고. 되면서 인터포저 역할도 같이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뒷판에 미끌미끌한 유리는 저기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하고 위판에 음각으로 넣어가지고 넣었던 그 구리 라인들은 익스포저가 인터포저가 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인 기술인 것이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 얇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진 않을 거예요. 레이저로 뭘로 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회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깨지지 않게 유리를 어떻게 그 얇게 잘 가공을 하고 후속 가공을 하면서도 안 깨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유리기판을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하다가 접었던 이유는 수율이 안 나오는 거, 자꾸 깨지는 게 깨지는 불량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그건 서버에서밖에 못 쓰겠네요. 모바일 쪽은 절대 못 쓰겠네. 자동차나. 모바일에서는 플렉서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바일의 PCB는 이미 테이프 형태잖아요. 이미 플라스틱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지드가 아니라서 플렉서블 쓰기 때문에 거기 유리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칩과 HBM과 관련해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서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은 아예 굉장히 고정. 규모도 크고 굉장히 부피가 좀 어느 정도 돼도 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제품군에 들어가는 거죠. 비싸게는 받을 수 있겠네요. 비싸도 되는 거죠. 네, 비싸도 상관없는 거죠. 전체 칩셋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플라스틱에서 조금 비싸지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네, 열 관리도 더 유리할까요? 열 방출도 훨씬 플라스틱보다 유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네. 이게 결국에는 회로 주변에 어떤 절연체가 있냐에 따라서 데이터 손실률이 달라지는데 절연이 완벽한 유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그러네. 데이터 손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K 예를 들어 SiO2인가 그 산화막을 씌울 때 SiO2를 뭘로 불러요? SiO2를 깔던 거를 하이K
하이케이. 하이케이 머티리얼. 하이케이 머티리얼즈로 바꿨는데 그거보다도 더 특성이 좋다는 얘기신 거죠? 저렴 물질 자체 그 막의 바꿔주는 거는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아, 네네. 하이케이로 가면은 두께를 낮출 수 있으면서도 동일한 유전율을 얻을 수 네. 있다라는 걸로 가는 거고 어. 지금은 PCB의 그 보드를 네. 유리로 바꾸겠다는 어,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랑은 지금 그냥 플라스틱을 쓰는 거죠. 아. 플라스틱이 위에 말씀하신 카바이드 계열의 하이케이 머티리얼이 얇게 코팅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제 아예 밑에 본체 자체를 유리로 바꿔버리는 거면 위에 하이케이를 쓸 필요도 없어질 없는 겁니다. 거네. 예. 그러네요. 이거 되게 센세이션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열 방출도 유리해지고 데이터 손실도 적어지고 두께도 줄일 수 있고 많은 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 양산 수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 100개 만드는데 20개만 살아나가면 그거 적자날 거잖아요. 만드는 업체들이. 그래도 이 폴더블 폰이 생긴 걸 봐서는 훨씬 많이 가까워졌겠네 옛날보다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전보다는 상당히 해결책들의 솔루션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네. SK나 삼성전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시점이 물론 올해부터 양산은 아니죠. 네. 2025 빨라도 2025년 아니면 2026년인데 어쨌든 뭔가 힌트를 잡은 거죠. 양산 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헌했던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바이더들이 양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 조금 비싸도 안 쌀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풍성한 시간이었고요. 진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 입장에서는 너무 1시간짜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따리를 풀어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손해나는 듯한 그러니까 손해 좀 보셨는데 제가 식사를 다른 방송 가면 이게 3개나 4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얘기할 주제들을 너무 많이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 업계에 지금 내부에 있는 얘기를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건 진짜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물론 처음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나중에 보관하셨다가 따라오시면 이게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감탄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영이 언제 아마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리된 거 공부하면서 하면은 왜냐하면 여기 저뿐만 다른 전문가들이 오셨을 때 용어들을 다 쉽게 풀어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어지기도 하고 네, 대화가 끊기고 하니까 그래서 주로 쓰이는 많은 용어들을 정리를 따로 그냥 한 타임을 해주시면 우리 고정 독자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새롭게 조인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좀 쉽게 또 한번 단어풀이 이거 주석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